인도네시아 최대 휴양지 발리. 발리라고 하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꿈의 여행지죠. 환상적인 자연환경과 이국적인 분위기에 더해서 또 물가까지 저렴해요. 그렇다 보니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고 있고요. 저 또한 가족여행으로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고급 리조트에서 묵을 수 있어서 아주 매력적이었습니다. 그중 특히 인터컨티넨탈 리조트는 발리에서 석양이 가장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그 석양을 배경으로 야외 식당에서 사진을 찰칵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좋아요를 참 많이 받더라고요. 고급 리조트인 만큼 투숙객 전용 비치가 따로 있고요. 또 럭셔리 스파 시설도 훌륭하죠. 하지만 이 아름다운 호텔에서 믿기 힘든 충격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지난 2023년 5월 1일 아침 7시 호텔 프론트 데스크에서 일하던 여성 수나 씨는 전날 밤부터 이어진 야근에 녹초가 된 상태였습니다. 특히나 새벽 1시쯤 4223호에서 룸서비스 주문까지 처리하느라 더 정신이 없었고요. 드디어 근무를 마치고 교대를 하려는 순간 따르르르 프론트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동료한테 넘길까? 고민을 했지만 시간을 보니까 퇴근까지 10분 정도 남아있더라고요.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수나 씨는 전화를 받게 되죠. Hello? 순간 수화기 넘어 한 남성이 다급히 소리쳤습니다. 4층 복도에 어떤 남자가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어요. 수나 씨는 부상자가 있다는 말에 일단 휠체어를 먼저 찾게 돼요. 그렇게 약 20분 정도를 헤맸고 이후에 4층으로 서둘러 올라가는데 땡!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눈앞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복도에 나체의 남성이 쓰러져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숨은 멎은 상태였죠. 그가 죽기 전 도움을 요청하려 했는지 한 팔이 엘리베이터 쪽으로 쭉 뻗어 있더라고요. 게다가 시신의 상태는 너무도 참혹했습니다. 목과 왼쪽 허벅지 그리고 가슴에 11에서 12cm가량의 깊이 찔린 자상이 보입니다. 또 등과 양 손발도 흉기에 베었고요. 그렇게 몸에서 발견된 상흔만 20개였습니다. 당시 복도 카펫은 그의 상처에서 뿜어진 피로 시뻘겋게 물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핏자국을 따라가니 4223호까지 이어졌어요. 당황한 수나 씨는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빨리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죠. 동시에 같은 층 손님들에게 방에서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기다려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현장을 최대한 봉쇄합니다. 잠시 후 도착한 경찰이 유해를 수습한 뒤 4223호로 진입하는데 핏자국은 방 안쪽 욕실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천천히 욕실 문을 열자 세상에나 그 욕조 안에 젊은 여성의 시신이 또 발견됩니다. 그녀 또한 나체였는데 육안으로 봤을 때 목에 끈 자국이 선명히 나 있었어요. 또 무릎에도 멍이 있었고요. 추후 부검 결과 기도와 폐에서 물이 발견되는데 이걸 해석하면 물이 담긴 욕조에 여성을 집어넣고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으로 욕실 바닥을 보니까 고여있는 다량의 피가 보입니다. 여자는 목 졸라 살해당했는데 왜 피가 있지? 확인해보니 복도에서 사망한 남성의 혈흔이었죠. 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일단 경찰은 범인이 이 방에 들어와서 두 사람을 욕실에서 공격했다고 추정합니다. 그중 남성이 필사적으로 도망쳤고 복도까지 기어갔지만 끝내 사망했다라고 유추할 수 있었죠. 호텔 투숙객 명단을 통해 신원은 빠르게 확인됩니다. 사망한 남성은 25살 중국인 리치밍이었습니다. 먼저 이 남자에 대해 잠깐 알아볼까요? 그의 부모님은 모두 안정된 국영기업에서 재직을 했고요. 덕분에 리치밍은 별 부족한 거 없이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다 3년 전인 22살의 나이에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시작하게 돼요. 포부는 컸는데 사회는 냉정했습니다. 믿었던 동료한테 사기를 당했고 거액을 잃었고 또 중요한 프로젝트마저 빼앗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업에 도전을 했는데 3번 연속 실패를 맛보게 되죠.
당연히 상당한 돈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부모님은 아들을 탓하지 않았어요. 실패를 해야 성공하는 법도 아는 거라며 아들을 늘 다독였는데요. 이런 기대에 부응하듯 리치밍은 네 번째 사업을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드디어 성공의 대열에 가까워집니다. 그때 나이가 23살이에요. 점점 업계에서 젊은 사업가로 이름을 날렸고 이대로라면 앞날이 창창하죠. 동시에 또 다른 행복이 찾아왔는데 3살 연하 미모의 여자친구를 만나게 된 점입니다. 그녀가 바로 22살의 중국인 대학생 청지아난이었습니다. 사진만 봐도 굉장히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여성이죠. 리치밍과 청지아난, 이 둘의 연애는 그야말로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사업가 남친이잖아요. 그 덕분에 두 사람은 전 세계를 호화롭게 여행 다녔어요. 정말 사귀는 지난 2년 내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여러 국가들을 다녔고요. 그래서 청지아난의 SNS에 가보면 화려한 사진들이 즐비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행복한 2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다음으로 두 사람은 이 여자친구의 대학 졸업을 앞두고 발리 여행을 계획합니다. 마침 중국의 연휴 노동절을 맞아 5일간의 황금 연휴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리치밍은 이번에도 역시나 최고급 발리 리조트 인터컨티넨탈을 예약했고요. 둘은 설레이면서 여행을 기다리게 되죠. 그러다가 예기치 못한 변수가 생깁니다. 해외 바이어와의 미팅이 갑자기 여행 이틀 전에 잡힌 거예요. 심지어 장소도 태국이고요. 어쩔 수 없이 커플은 계획을 약간 변경해서 리치밍은 태국 들렸다가 발리로 가고 청지아난은 중국에서 홀로 발리로 향하게 되죠. 드디어 4월 27일 두 사람은 발리공항에서 만났습니다. 가까운 호텔에 먼저 체크인을 했는데 여기서 3일간 머문 뒤에 인터컨티넨탈로 옮길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발리에 도착한 3일째 밤부터 시작되었죠. 돌연 4월 30일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날 저녁 청지아난은 혼자 호텔을 나와 택시 타고 인터컨티넨탈로 가더니 그냥 체크인을 해요. 이때 배정받은 방이 4223호였습니다. 뒤이어 리치밍은 4시간이 지난 5월 1일 새벽 0시쯤에 이 호텔 로비에 도착해서 여자친구를 만나 곧장 방으로 올라갔고요. 앞서 호텔 프론트에서 일하던 순아 씨가 이들 방에 룸서비스 했던 거 기억하시죠? 새벽 1시 17분쯤이었습니다. 투숙객의 요청대로 맥주 5병 정도 챙겨서 4223호에 가게 돼요. 세팅을 하느라고 방에 한 5분 정도 머물렀다고 하는데 이때만 해도 딱히 이상한 점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극히 평범한 연인이었고 5시간 뒤에 참변이 일어날 거라곤 감히 상상하지 못했죠. 한편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이 호텔에서 2명의 관광객이 동시에 사망한 사건, 이게 발리 및 인도네시아 전역에 다 알려집니다. 경찰은 대대적인 인력을 동원해서 수사에 착수를 했고요. 호텔 CCTV, 주변 지인들, 또 이들의 SNS 내역까지 꼼꼼히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사건 발생 17일 만인 5월 17일, 인도네시아 경찰은 드디어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걸 들은 대중은 오히려 어리둥절했어요. 놀랍게도 경찰이 지목한 살인범은 바로 사망한 남자친구 리치밍이었습니다. 아니 왜? 그에 대한 증거로 경찰이 한 문서를 공개하게 되는데요. 옷장 안 코트 주머니에서 발견된 리치밍의 유서였습니다. 이거 지금 흐름이 좀 너무 이상해요. 보세요. 사업에 성공한 남자가 예쁜 여친 만나서 호화 여행 다녔고 출장까지 다녀왔는데 갑자기 여기서 유서를 남기고 여친을 죽였다?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완벽할 것 같았던 이 커플에게 사실 말 못할 고민거리가 있었다라는 게 전해집니다. 리치밍은 처음 청지아난을 만난 순간 그녀에게 한눈에 반했습니다. 바로 결혼을 꿈꿨죠. 이건 여자 쪽도 마찬가지였어요. 남자가 자상하지, 재력 든든하지, 또 시부모님도 너무 다정해. 그러니까 완벽한 결혼 상대였던 거예요. 그렇게 결혼을 준비하던 중 치명적인 문제에 부딪히는데 여자 쪽 부모님이 무리한 집착금을 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머, 우리 딸 너무 예쁘죠?
근데 아직 대학생 젊어요? 미래가 창창하다고. 우리 가족이 얘를 여기까지 만드느라 얼마나 희생했는데 그냥 데려갈 생각은 아니겠죠? 그래요, 뭐 딱 100만 위안만 합시다. 참고로요. 중국에는 결혼 집창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결혼 앞두고 신랑 측에서 신부 측 가족에게 돈을 지급하는 거예요. 이게 아시아권 문화에서는 딸이 결혼을 하면 남자 집에 귀속된다라고 보는 경향이 많아서 과거에는 딸의 몸값으로 이 돈을 주고받곤 했죠. 근데 요즘 시대에는 그냥 결혼 비용의 일환으로 여겨집니다. 물론 그 금액은 집안의 경제 수준에 따라 천차만별이에요.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수도 베이징에서는 평균 6만 위안, 하나로 한 1200만 원 정도를 지불하고요. 더 부유한 집안은 3, 4배에 가까운 돈을 주기도 한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청지아난의 부모가 요구한 100만 위안은 하나로 2억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한국에서는 고위급 회사 임원의 연봉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죠. 상당한 금액인데요. 어쩌면 청지아난의 부모님이 좀 딸을 기회로 한몫 챙기려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녀가 워낙 예쁘고 또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래도 좀 무리한 금액이긴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리치밍은 어떤 방식이든 간에 그녀를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 들어주고 싶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와 개인 사정은 넉넉지 않았습니다. 이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그 요구한 지참금의 2배 정도를 빚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리치밍이 혼자 이상과 현실 속에서 끙끙대다가 결국 여자친구한테 이 고민을 털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긴 대화 끝에 두 사람은 한 가지 약속을 하게 되죠. 우리 사귀는 2년간 마음껏 전 세계 여행하고 가장 좋은 나이, 가장 아름다울 때 우리 같이 삶을 끝내는 거야? 에? 아니, 저로서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생각의 흐름인데요. 결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지. 왜 그런 약속을 했을까요? 어쨌든 여러분, 여기까지가 유서를 통해 확인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경찰의 추정이에요. 이 커플에게 발리는 마지막 여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발리에 도착해서 시간을 보내던 중 청지아난이 돌연 생각을 바꿔요. 이대로 죽기엔 너무 젊고 또 아깝잖아요. 무섭기도 하고요. 그래서 남자친구를 설득하게 되는데 리치밍의 태도는 완강했습니다. 말다툼 하다가 그게 또 몸싸움으로 번졌죠. 청지아난 또한 굳은 결심을 보여주려고 했는 듯 밤에 혼자 2번째 호텔로 이동해서 시간을 보내게 돼요. 4시간 후에 그녀를 따라 리치밍이 왔고요. 그렇게 두 사람은 화해의 의미로 맥주를 시켜서 마셨고 대화를 또 이어가는데 그러다 또다시 엇갈리면서 말다툼이 벌어집니다. 거듭된 상황에 리치밍은 분노했어요. 애초에 이 모든 건 여자친구네 가족에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고 결혼이 안 될 것 같으니 우리 같이 끝내자! 라고 해서 시작된 일이에요. 근데 왜 이제 와서 자긴 죽기 싫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러고 보니 지난 2년간 너무도 많은 돈을 세계 여행한다고 쓰는 것에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래서 그는 오로지 원래 하기로 했던 계획에 집착하게 된 거예요. 잠시 후 리치밍은 샤워 가운에 있는 끈으로 여자친구의 목을 졸랐습니다. 그녀가 잠시 기절했는데 그대로 욕조에 밀어넣고 다시 목을 졸라 확인사살을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여자친구를 자기 손으로 죽인 거죠. 그리고 다음 타겟은 본인이었습니다. 그 자세한 과정은 유튜브 방침상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그의 몸에 자상 20개 이상이 있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설명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결국 그는 복도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했죠. 한편 수사를 담당한 경찰은 부검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청지아난이 결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 아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타살이다라는 내용이죠. 발견 당시 그녀는 이마, 어깨, 팔뚝, 종아리, 무릎에 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몸싸움을 했다는 흔적이겠죠. 게다가 목 양쪽에 끈으로 졸린 흔적과 함께 목이 강하게 압박되면서 눈과 심장에 모세혈관이 터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또 호흡기에서 미세한 거품이 발견되었는데요. 이걸 해석하자면 익사와 교살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죠. 그에 반해 리치밍의 경우에는 목
가슴, 손등, 손목, 발등에서 20개 이상의 자상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 치명상이 뭐였냐면 목 쪽 정맥이 이제 터져서 과다출혈을 일으킨 거예요. 뿐만 아니라 리치밍의 몸 곳곳에는 또 이렇게 배어있는 상처들이 나왔는데, 참고로 극단적인 선택이냐 아니면 타살이냐 이걸 결정짓는 중요한 근거로서 주저흔이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저흔은 죽음을 주저하는 그 인간의 본능 때문에 생기는 건데요. 그래서 경찰은 두 사람의 부검 결과를 종합한 결과 리치밍이 청지한한 살해하고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라는 시나리오를 완성하게 된 거죠.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혹시 제3자의 침입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것도 조사를 했죠. 근데 도난당한 물건도 없고 침입한 흔적도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호텔에는 각각의 호텔 입구와 또 해변가까지 지키는 경비원이 24시간 상주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쉽사리 외부인이 드나들 수 없는 구조예요.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또 사건 당일 이상한 사람이 지킨 것도 없어요. 동시에 그날 있었던 투숙객과 직원 30명 정도를 모두 신문했지만 특이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경찰이 결국 이렇게 결론을 낸 건데, 여러분 이거 어딘가 좀 찜찜하죠? 실제로 결과가 나오고 나서 특히나 중국 쪽 여론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청지한한 가족들조차 유서가 조작된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했고요. 왜냐면 이 유서에는 사실 여자 쪽 가족들이 되게 탐욕스럽고 뭔가 돈 없는 사람들로 그려져 있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가족들은 우리는 그 정도의 지참금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래서 억울해해요. 그러고 보니까 리치밍이 여자친구네 가족을 위해서 고가의 집을 구매해줬대요. 이들이 정말 사이가 좋지 않았다면 애초에 집을 사줬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쯤에서 혹시 눈치채셨나요? 사실 유서를 제외하고도 이 사건엔 석연치 않은 점이 꽤 있습니다. 복도에서 죽은 채 발견된 리치밍. 그런데 애초에 방 안에서 사건이 벌어졌어요. 죽음을 맞이하려고 했던 그가 왜 방 밖으로 나와서 복도를 기어간 걸까요? 실제로 CCTV 영상 속의 그는 새벽 6시 32분 문을 열고 나와서 아주 20분간 힘들게 복도를 기어갑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면서 정말 최후의 몸부림이었어요. 게다가 마지막에 손은 엘리베이터를 누르기 위해서 뻗은 상태로 발견됐고요. 아니 이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죠? 여기에 대해 경찰이 내놓은 반박은 사람이 죽을 생각이어도 막상 닥치면 그 생존 욕구가 올라올 수 있어서 그런 행동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것도 좀 뭔가 대충 끼워 맞추기 아닌가 싶어요. 뿐만 아니라 부검 결과에도 중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리치밍은 등에서 여러 개의 자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심지어 거기는 손이 닿을랑말랑한 아주 애매한 위치였어요. 뿐만 아니라 순서적으로 봤을 때 목을 마지막으로 공격하면서 죽음에 이르게 된 거잖아요. 아까 그 동맥이 터졌으니까. 근데 그 전에 리치밍 손등에 아주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손등에 그렇게 상처가 깊게 있는데 어떻게 목을 세게 했지?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제3자의 범행 가능성도 제기되었죠. 근데 경찰은 끝끝내 호텔 CCTV 다 확인했다. 사각지대 없다. 라고 했는데 보니까 발코니에는 CCTV가 없습니다. 경비의 감시망도 비껴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곳을 통해서 누군가 제3자가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긴 힘들다는 거죠. 마지막 의문은요. 흉기로 사용된 건 깨진 맥주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깨진 맥주병에서 아무런 지문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흉기로 썼다는 말에서 짐작하셨겠지만 리치밍이 이걸로 본인을 공격한 거예요. 근데 왜 지문이 없냐고요? 더 정확히는 누군가 완전히 다 깨끗이 닦아낸 후에 이게 증거로 채택이 된 거죠. 이 사건 정말 수상하죠? 그래서 더 꼼꼼히 현장을 조사해보고 싶은데 호텔 측은 경찰이 현장을 둘러보고 간 직후 대대적인 청소를 진행했습니다. 피로 물든 카펫을 다 뜯어내고 모두 새로 교체했어요. 4223호 또한 며칠 후에 완전히 청소를 하면서 현장은 그대로 훼손되었습니다. 추가 수사는 의미가 없어져 버렸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이 사건은 분명 제3자에 의해 벌어진 거고 발리 호텔 측이 자신들의 그 호텔 명성을 지키기 위해 뭔가를 조작한 거 아니냐라는 소문까지 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리치밍의 어머니가 받은 수상한 메시지, 이 내용이 있습니다. 아들한테 뭐라고 문자가 왔냐면 엄마,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세요. 그들은 저를 해치고 싶어 해요. 이게 사망 전 아들이 보낸 문자예요. 정확히는 4월 30일 오후 3시 30분에 전송되었고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 아들은 처참한 몰골로 발견됩니다. 그러고 보니 이 사건이 터지기 직전 어머니는 익명의 전화를 한 통 받은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 아들 리치밍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마약에 또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고 있다라는 경고성 멘트였어요. 근데 어머니가 너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냐? 너 경찰에 내가 신고한다 라고 화를 내자 전화는 그대로 끊어졌습니다. 물론 나중에 부검 결과에서 리치밍 몸에서 약물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요. 여태까지 들은 모든 정보를 토대로 우리 머리를 스치는 한 가지 생각. 누군가 이미 예전부터 그의 죽음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위장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 완벽한 시나리오대로 리치밍이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건 아닐까요? 사건 한 달 만인 6월 7일 리치밍의 화장이 발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유골은 고향인 중국으로 옮겨져서 장례를 치렀고요. 풀리지 않는 의문 속에 유가족들은 여전히 답답합니다. 리치밍 어머니는 진실을 밝힐 수 있다면 전 재산도 포기하겠다라고 눈물을 흘리고 있죠. 과연 그날 새벽 두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진실은 여전히 인터컨티넨탈 발리 리조트 4223호에 묻혀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2년 4월 8일 야심한 새벽에 중국 난창시 공항국에 한 남성으로부터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자신의 조카를 봐주고 있는데 애엄마가 도통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서 걱정스러운 신고였죠. 사라진 이는 32살의 여성 리 추메이. 인근에서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평소 그녀의 생활 패턴은 매우 규칙적이었습니다. 저녁 때 가게 문 닫고 친척에게 맡겨둔 아이 픽업한 후에 집으로 귀가하는 일상을 반복한 거죠. 그런데 오늘 그녀는 아이를 데리러 오지도 않았고 심지어 자정이 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는 불길한 상황인데요. 게다가 전화도 꺼져 있고요. 신고가 접수된 후 공안은 먼저 리 씨가 운영하는 옷가게에 들렸습니다. 여기서 단번에 심상치 않다는 걸 감지해요. 우선 가게 문이 잠겨 있지 않았는데요. 강도를 의심할 수 있죠? 들어가 보니 카운터에 있던 돈통에 현금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물건 또한 흐트러짐 없이 잘 정돈되어 있었고요. 여긴 오로지 가게 주인 리 씨만 증발한 상태인데요. 여기서 잠시 리 추메이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그녀는 10년 전에 이혼의 아픔을 겪은 후 딸과 함께 고향을 떠나 이곳 난창시로 왔습니다. 생활력이 매우 강한 여성이에요. 딸을 부양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벌었죠. 그래서 소위 자수성가했다는 평을 들었을 정도고요. 그녀가 옷가게를 하고 있는 이 건물도 사실 그녀의 것이에요. 워낙 야무지게 장사를 한 덕에 가게 매출도 안정적이고 일 때문에 아이를 친척에 맡기긴 했지만 나름 평안한 삶을 살던 와중입니다. 행여라도 자발적으로 잠적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날이 밝았고 그녀의 행적을 추적하던 공안은 인근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그곳에서 리 씨는 평소답지 않은 특이한 행보를 보여줬죠. 실종 당일 오전 11시 30분 가게를 나선 리 추메이는 가게에서 150m 떨어진 근처 호텔에서 다시 포착됩니다. 로비에 앉아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정장을 입은 긴 머리 앳된 여성이 다가왔어요. 둘은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눴고 이 젊은 여성이 리 씨에게 여러 서류를 보여주면서 뭔가를 설명하는 듯 했죠. 상당히 비즈니스적인 모습인데요. 그리고 잠시 후 리 씨는 여성을 따라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들이 향한 곳은 해당 호텔의 8607호 객실. 왜 굳이 방에 같이 간 걸까요? 시간은 하염없이 흘렀고 날이 어두워진 저녁 8시가 되었을 무렵 리 씨와 함께 들어갔던 그 젊은 여성은 처음 보는 의문의 남성과 함께 이 객실을 빠져나옵니다. 여기서 리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요. 리 씨는 어쩌면 아직 8607호에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공안이 바로 출동해서 호텔 측 협조했고 객실 문을 열게 되는데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기록상 이 8607호 투숙객은 전날 저녁 8시에 퇴실을 했다는 답변만 돌아왔죠. 이건 말 그대로 밀실 실종 사건입니다. 즉각 객실에 대한 감식이 시작되었어요. 그 결과 벽면에서 미처 지우지 못한 혈흔이 발견됩니다. 또한 화장실 하수구에서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피부 조직 일부도 발견됐고요. 감식해보니 이건 전부 리 씨의 DNA와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분명 이 호텔 방 안에서 끔찍한 일이 있었다는 예감이 들 수밖에 없죠. 근데 아직 부족합니다. 이후 공안은 CCTV에 찍힌 영상을 수없이 돌려보면서 새로운 단서를 찾는 데 열중합니다. 그러다 마침 처음엔 미처 발견하지 못한 수상한 정황들이 몇 가지 나와요. 먼저 리 씨가 젊은 여성을 따라서 그 8607호에 들어가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앞에 있던 그 여성이 뚝뚝뚝 가더니 객실 문을 두드린 후에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즉 방에 이미 누군가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15분 후 여성이 혼자 밖으로 나와요. 다시 15분 후에 다시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들어갈 때 여성의 손에는 검은색 봉지와 커다란 여행용 캐리어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그녀는 계속해서 객실을 들락날락거려요. 그때마다 추가적으로 검은색 가방, 배낭 같은 게 옮겨졌고요. 마지막으로 저녁 8시에 그 의문의 남성과 객실을 빠져나왔을 땐 한가득 짐을 챙겨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두 남녀가 이 객실에서 리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정황입니다. 한편 이 호텔방에 체크인한 당사자 신원을 찾아냈는데 이게 어딘가 좀 이상해요. 18살의 남성 리 샤우스, 편의상 샤우스라고 부를 텐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 18살 남성은 키가 작고 왜소한 체형입니다. 근데 CCTV에 찍힌 그 남성은 꽤나 건장해 보였고요. 이건 아무래도 샤우스의 신분증을 도용한 듯해요. 본인이 아닌 거라고요. 이 다음으로 공안은 실종된 리 씨의 통화 기록 그리고 은행 거래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실종 당일인 4월 7일 오전 11시 30분 리 씨에게 수신자 미확인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이 통화를 한 후에 호텔로 갔던 게 확인된 거죠. 또한 같은 날 오후에 그녀의 통장에서 현금 2만 위안, 그러니까 하나로는 한 380만 원 정도가 빠져나간 것도 확인됩니다. 근데 하필 돈을 인출해간 그 ATM 기계의 CCTV가 고장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져갔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했죠. 이게 제일 중요한 단서인데 없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되죠. 갈수록 수사는 난관에 봉착합니다. 방에 같이 있던 남녀가 누군지도 모르고 또 살해 정황은 의심이 가는데 확실한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공안은 실종된 리 씨의 주변 사람들 중 원한 관계가 가진 사람이 없는지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이 떠오르는데 바로 리 씨의 남자친구 띵따칭이란 사람입니다. 띵 씨는 리 씨보다 15살 연상이고요. 이미 5, 6년째 함께 동거 중이었어요. 리 씨는 자기 친딸과 또 가족 친척들에게 띵 씨 남자친구를 소개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는데 근데 좀 궁금하죠. 5, 6년간 재혼을 했는데 왜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바로 띵 씨가 이미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혼 20년 차에 18살 된 건장한 아들까지 있었고요. 그런데 사실 띵 씨가 수상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실종 당일 리 씨는 그 수신자 미확인 전화를 받았었죠. 근데 하필 그 바로 직전에 띵 씨와 통화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는 점이에요. 게다가 그의 거래 내역을 살펴보니까 며칠 전부터 누군가의 계좌로 꾸준히 5만 위안을 입금한 내역까지 나옵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는 혹시 띵 씨가 이 내연 관계를 청산할 목적으로 큰 돈을 주고 청부살인을 요청한 건 아닐까라는 추정도 가능해지는데요. 띵 씨는 억울함을 표했습니다. 실종 당일 리 씨한테 전화를 한 건 연인이고 같이 점심 먹자라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또 사건 전에 꾸준히 누군가에게 돈을 송금한 건 장사를 하고 있는 친한 친구에게 빌려준 거다라고 해명합니다. 실제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었고요. 아니 그러면 이 리 씨와 띵 씨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조금 더 알아봤어요. 띵 씨, 이 남성은 아내와 별거를 하던 중에 지금 실종된 리 씨를 만나서 깊은 관계로 발전한 겁니다. 그래서 리 씨와 몇 년간 동거를 하면서 내심 별거 중이니까 재혼을 꿈꿨을 수도 있죠. 근데 여긴 문제가 있었는데 아까 언급한 대로 이 남성 띵 씨에게는 18살 된 아들이 있었죠. 사실 그 아이에게 장애가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이혼을 하면 아들의 미래가 불안해질 것을 염려하던 그는 결국 이혼을 보류해요. 여자친구 리 씨 또한 이 사정을 이해했다고 하고요. 자, 결론적으로 둘의 사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띵 씨는 옷가게를 리 씨가 열었을 당시에 비용 일부를 줬을 만큼 그녀를 도왔고 심지어 애인이 사라진 후에 자기가 대신 그녀의 딸을 맡아 키우겠다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이렇게 결론적으로 살해 동기가 가장 유력해 보였던 애인 띵 씨는 범인에서 제외됩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누가 리 씨를 살해한 걸까요? 이번에 공안이 눈을 돌린 곳은 호텔 예약 과정에서 신분을 도용당한 18살 리 샤우스. 어디서 신분증을 잃어버렸습니까? 이렇게 추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샤우스는 그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빌려준 거라고 해요. 그게 누굽니까? 평소 친하게 지냈던 16살 황원원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청소년에 불과한 16살 그녀가 신분을 도용했다. 근데 젊은 여성이다. 이거 확인해 보니까 그 여성이 호텔에서 로비에서 만남을 가진 후에 방으로 함께 들어갔던 그 CCTV 속 영상 여성과 동일 인물인 겁니다. 이게 결정적인 거죠. 공안은 신속하게 황량을 추적했고 이후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돼요. 영상 속 그녀와 함께 있던 남성의 정체도 밝혀집니다. 그는 황량의 남자친구 26살의 쿵 레이였습니다. 머지않아 두 사람이 체포되어 그리고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범행 일체를 자백했죠. 도대체 리 씨가 이 젊은이들과 무슨 관계였기에 죽음을 맞이했던 걸까요? 그리고 시신은 어디에 있고요? 일단 쿵 레이, 편의상 레이라고 할게요. 사건 당일 그는 황량과 함께 임대 계약을 핑계로 리 씨를 호텔로 유인했습니다. 그리고 방에서 살해했다는 걸 고백했어요. 이후 시신은 인근 호수에 유기했죠. 그래서 공안이 해당 현장에서 3일 밤낮 동안 수색을 진행했고요. 마침내 시신 한 구가 든 가방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 이 시신은 실종된 리 씨가 아닙니다. 보니까 이미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예요. 그리고 또 시신이 담겨있던 그 가방도 CCTV에 남아있던 것과는 달랐고요. 뭐예요 이거? 근데 같은 수법에 동일한 유기장소? 이거 역시 황량과 레이의 짓이었을까요? 보통 사건이 아님을 감지한 공안은 몇 날 며칠에 이어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갔어요. 그러다 결국 모든 걸 포기한 듯 황량이 먼저 입을 엽니다. 그 시신도 자기들의 범행이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피해자는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황량의 친구 원징. 그녀가 밝힌 이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황량은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본인보다 10살 많은 남성 레이를 알게 됐는데 이 레이란 남자가 소위 말하는 금수저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황량한테 각종 비싼 선물을 주면서 환심을 샀고 그렇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죠. 그러던 2011년 11월 레이는 황량에게 그녀의 베프인 원증을 호텔로 불러서 같이 놀자고 제안합니다. 그렇게 분위기가 무르익던 중에 황량은 잠시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를 뜨게 돼요. 그런데 순간 하는 친구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볼일을 서둘러 보고 나왔더니 자기 친구 원증이 침대에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겁니다. 뭐 또 잠든 거야? 아니요. 레이가 그녀를 살해한 겁니다. 충격에 빠진 황량이 왜 이런 짓을 했냐 라고 레이에게 소리쳤죠? 그러자 돌아온 대답이 황당한데 네 친구 원증이 술, 담배를 즐기는 것 같은데 네가 가깝게 지내면 너까지 물들까봐 걱정돼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유예요. 근데 레이는 아나무인이었습니다. 야, 우리 공범이잖아. 시신 처리 같이 해야지. 16살밖에 되지 않았던 황량은 자기도 잡혀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었고 결국 시신을 같이 유기하게 돼요. 호수예요.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한 신고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사실 원증이 집 나온 가출 소녀였거든요. 그래서 실종 자체를 눈치챈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이 사건은 넘어가게 돼요. 그렇게 첫 살인이 벌어진 지 몇 개월이 지난 2012년 초 갑자기 레이는 황량이 아닌 이미 그 전에 7년 동안 교제해온 여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립니다. 무슨 상황이냐고요? 그러니까 이 레이라는 애가 황량을 그냥 두 번째 여자친구로 사귀었던 거예요. 결혼할 사람은 따로 있었고요. 얘가 워낙 금수저라서 집에 현금을 쌓아놓고 살았대요. 굉장히 여유로운 삶이었죠. 동시에 황량과 외도까지 즐겼던 거고요. 완전 지 멋대로죠. 근데 오케이, 여기까진 이해하겠어요. 도대체 왜 리 씨를 죽인 거냐고요. 그 이유는 정말 또 한 번 황당합니다. 레이, 이 사람은 재벌 부모 밑에서 호강하며 살았어요. 성인이 되어서도 집에 돈 많은데 일할 생각이 없죠. 하지만 부모의 생각은 달랐는데 고민을 하던 끝에 아들을 위해 난창 시내에 있는 작은 상가 가게를 임대합니다. 거기서 장사라도 해보라고 좀 도와준 거예요. 이때 해당 건물의 주인이 리 씨였던 거고요. 부모에게 등 떠밀려서 시작한 가게, 장사가 잘 될 리가 없죠. 레이는 가게를 오픈한 지 몇 개월 만에 큰 적자를 받고요. 벼랑 끝에 몰리게 됩니다. 다 때려치고 싶어요. 이때 그는 대뜸 주인 리 씨를 찾아가더니 임대 계약을 파기해달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보증금으로 줬던 2만 위안, 380만 원 돌려달라고 요구하고요. 당연히 리 씨는 거절합니다. 엄연한 계약이니까요. 사실 레이 입장에서 2만 위안? 아주 큰 돈은 아니죠. 그래서 될 대로 되라 싶었는지 그냥 가게를 방치하고 그렇게 그냥 시간이 흘러요. 계약은 만료되었고요. 1년 후 레이가 우연히 이제 띵가띵가 놀고 살다가 예전에 자기 가게를 했던 리 씨의 상가 앞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해당 가게를 다시 임대로 내놨다는 공지를 보게 돼요. 당연한 일이겠죠. 건물주 입장에서는. 근데 이때 레이가 불쑥 1년 전의 일이 떠올랐고 화가 치밀었던 거예요. 야, 내가 달란 돈은 왜 안 줘? 아니, 분명 지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인데 불똥이 뜬금없이 리 씨에게 튄 겁니다. 이후 그는 여자친구 황량을 미끼 삼아서 상가를 좀 계약할게요 라는 전화를 통해 리 씨에게 접근하게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녀는 새로운 세입자가 생긴 줄 알고 연락받고 급히 호텔로 갔던 거고요. 그날 황량과 만난 리 씨는 한참 동안 로비에서 대화 나눴죠. 그러다가 제가 중요한 서류를 위에 방에 두고 왔어요 라면서 8607호실로 그 젊은 여자가 리 씨를 유인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엔 레이가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날 방 안에 있던 레이는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자기를 좀 숨긴 채 리 씨를 맞이했다고 해요. 대뜸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죠. 처음엔 돈만 받을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옥신각신 하던 중에 우연히 그가 누구인지 리 씨가 알아차립니다. 짜증이 났어요. 에이씨, 자기의 정체가 들통나니까 그냥 이 씨만 죽이면 된다고 판단한 거죠. 그리고 방에서 그녀를 무참히 살해하고 황량에게 가방 가져오라고 시킨 후에 시신을 거기에 담아서 또다시 호수에 유기했던 겁니다. 두 번째 살인이죠. 추후 이 해당 호수에서 리 씨의 시신은 발견이 되었고요. 2013년 5월 중급 인민법원은 레이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공범이었던 황양에게도 징역 7년형이 내려졌어요. 이 사건은 중국에서 소위 재벌 2세, 즉 금수저가 벌인 살인이란 점에서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레이의 부모는 아들이 원하는 건 무엇이든 충족시켜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뭔 이것저것 사고를 치고 다녀도 부모가 다 뒤따라 다니면서 모든 걸 돈으로 해결했던 거죠. 나중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금수저 2세 레이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반성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냉혈한 괴물이 된 건데요. 그래서일까요?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는 형이 집행되기 직전까지도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의 부모를 제외하고 레이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사실 중국 내에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별 이유 없이 남의 생명을 가볍게 빼앗는 이런 괴물과 함께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조차 한 명도 없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